네, 안녕하세요. 오늘 좌담회의 사회를 맡게 된 한국농업신문의 박현욱 부국장입니다. 네, 오늘 좌담회는 한국농업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FTA 교육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업신문이 이번에 기획한 내용은 쌀 수출 메가 FTA 시대 쌀 산업 해법 찾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쌀 수출 대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좌담회는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농업신문에서는 관련해서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해 왔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총평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좌담회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한 얘기, 현장 얘기, 그리고 뼈아픈 얘기 모두 다 좋으니까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머릿속에 가진 생각들, 평소에 이게 문제구나 고민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김종진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산간척지 영농조합법인 임종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사업처 고혁성 식품수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패널로 특별히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 전 회장님이시자 서산간척지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맡고 계신 임종환 대표님인데요. 이분을 모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2017년에 충남에서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쌀 수출하면 거의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통해서 되기 마련인데 당시에 이제 충남 농가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 지원 없이 쌀을 수출했던 그런 사례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는데 물론 지금 지속 가능하진 않았지만 이 쌀 농민들이 쌀을 수출해 본 경험을 토대로 오늘 좀 말씀을 풀어주시면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임종환 회장님께 그동안의 쌀 수출 과정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산간척지 영농조합 대표 임종환입니다. 여러분들 좀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쌀 수출이라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서산간척지 영농조합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잠깐 서산간척지 영농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소개를 드린다면 우리가 서산간척지 영농조합은 그 서산에 있는 AB 지구에 있는 거기에 그 간척지입니다. 거기 A 지구에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요. 제가 우리 법인에서 농사 짓는 건 약 한 130만 평 정도 되고요. 모든 작업이 다 공동 작업입니다. 동운, 그다음에 육묘, 그다음에 이양, 방제, 수확, 건조, 저장, 유통까지도 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면서 수출 단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가공 단지도 만들었고 조사료 단지도 만들었고 고품질 쌀 생산 단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수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그 박 회장님한테도 소개받았듯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LA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내 쌀값이 상당히 많이 저조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밥쌀용 쌀이 상당히 많이 그 재고가 많은 상태가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쌀 원료국을 그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많이 고민하던 중에 그 지인을 미국에 있는 그 마트, 그러니까 유통, 그 농산물 유통하는 사람을 우연찮게 만나 뵙게 돼서 우리가 현지 조사를 미국에 가서 약 한 1주, 2주 정도를 하면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그 제가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지자재, 그동안에 지자재 뭐 지원을 받아야 된다, 또 뭐 농협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뭐 혼자 하기 힘들다, 막 여러 가지 많은 그 악재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외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무모한 모험을 하게 된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차차 제가 질문 드리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기계로 해서 미국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식품 수출하면 이 기관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AT에서는 그 ODA 즉 공적 개발 원조로 쌀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AT에서 여러 가지로 쌀 수출에 대해서 전후방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고혁성 부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고혁성 부장입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1967년도에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주로 이제 하는 역할은 농산물의 이제 수급 안정, 그리고 유통 개선, 그리고 수출 진흥, 그리고 식품 산업 육성 등 이런 이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쌀의 수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수출 지원 사업으로서 쌀 수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공사에서 사실은 이제 쌀을 해외 원조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쌀 원조 사업과 별개로 또 쌀 수출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쌀 수출이 코로나 시즌 이후에 코로나 겪으면서 오히려 이제 쌀 수출이 줄어들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많이 선전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실적도 좋은 편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쌀 수출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까지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9월 말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그 동기 대비해서 금액 기준으로 한 80% 정도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이제 약 한 8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36개국에 수출될 정도로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고 이제 뭐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케이푸드 인기도 있었지만 또 건강을 생각하는 이제 현지 수요가 있으면서 또 가격적인 경쟁력도 한국 쌀이 조금 더 이제 상승함으로써 상승하였고, 그리고 이제 현지 시장에서 과거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한인 이제 매장 중심으로 이제 판매가 되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몰 같은 곳으로 해서 이제 유통 경로가 좀 다양되면서 상당히 이제 한국 쌀에 대한 현지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뭐 혹시 네. 국가별로 조금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좀 첨언해서 네. 중간 중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FTA 교육 홍보 사업의 통과를 하시는 분인데 김종진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이 FTA 이행 지원 센터는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국내 보안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수입 피해 조사 분석 영향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이 우리 농업의 수출이나 이런 거에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이 잠깐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입니다. 제가 FTA 센터를 맡은 지는 지금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쌀 수출이기 때문에 쌀 수출 관련해서 제가 쌀 관련해서 연구를 쭉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쌀 산업이
보면 2000년 이후로 계속해서 그 과잉 공급 구조가 지속됐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과잉 공급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차원에서 뭐 소비 활성화라든가 생산 조정 여러 가지가 논의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많을 때는 30만 톤, 40만 톤까지 과잉이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해결하려면 수요를 진작할 수밖에 없고 국내 수요는 한정적이고 그래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쌀 수출을 보면 그 다 아시다시피 쌀 가격 측면에서 뭐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는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만 가격 측면에서 보면 그 미국산 중립종과 비교했을 때도 뭐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쌀 수출 상황을 보면 뭐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정부 노력이나 사회적 관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과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만 사실 성과는 한 연간 제가 알기로는 2,000톤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쌀 원물로 그대로 수출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최근 상황을 보면 가공품 상황은 또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 상황을 보면 뭐 2000년대부터 계속 쭉 가공품 수출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만은 특히 주목할 것은 그 최근 5년 17, 18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류하고 결합돼서 나타난 쌀 가공품 수출이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제가 계산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연평균 성장률이 금액으로 표시하면 연평균이 2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20% 속도로 이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국내 뭐 제조업체를 통틀어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쌀 수출을 이야기를 하면 쌀 원물보다는 쌀 가공품 수출이 주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주로 이 한류하고 연결된 쌀떡류 제가 숫자를 보면 이 즉석밥이류가 한 30%, 떡류가 34% 정도 이렇게 연평균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품목 플러스해서 2010년대에 그 막걸리 일본 한류 바람을 타고 크게 성장했던 막걸리도 한 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좀 감소한 상황이고 그래도 한 그 비율적으로 한 9% 정도 쌀 총 수출의 금액으로 봤을 때 차지하고 성장률도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진행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방금 가공식품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또 쌀 가공식품 하면 협회가 있는데 협회 제가 홈페이지 최근 들어가 보니까 쌀 수요 창출의 핵심 단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쌀 가공식품 협회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협회 역할에 대해서 협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최근 쌀 가공식품 동향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입니다. 저희 협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올해로 이제 30주년이 됐고요. 결국은 이 협회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쌀을 활용해서 이제 농업의 가치, 부가가치를 통해서
쌀의 다양한 이제 판로, 농가하고 상생 여러 가지 목적으로 협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사는 지금 약 한 1,200개 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뭐 떡면류, 쌀과자, 그다음 뭐 주류, 뭐 가공 밥류, 그래서 쌀을 원료로 한 식품 제조 업체가 모인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22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가공용 쌀로 지금 소비되는 게 통계청 사업체 부분에서 이제 22년 기준 양년도로 57만 톤을 이제 사업체 부분에 가공용 쌀 소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90%가 협회 회원사가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협회의 이제 회원사들이 대부분 아마 3, 4년 전부터 내수의 이제 한계에 대한 봉착이 돼서 어떻게 판로를 확대를 할까 저희 협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수출이 답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쌀가공식품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다 쌀로, 또 밀가루를 못 만드는 제품도 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제 쌀을 원료로 하는 거는 뭐 시리얼이나 뭐 찹쌀탕이나 그런 이제 그 증류식소 이제 사케나 그런 이제 한정돼 있고 뭐 가공밥 뭐 이제 그런 정도 있지만은 저희 한국에서 제조한 쌀가공식품 완전 다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지금 웰빙이나 그런 소비 트렌드에서 적합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이제 가졌죠. 그래서 저희 회원사들 교육이나 그런 세미나를 할 때 수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설명을 했고. 회원사들도 이제 자각적으로 해외 투자 또 해외에 맞는 또 제품을 또 생산을 또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이제 영어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런 이제 상에서 정부에서도 수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한류에 대한 이제 열풍이 불어서 수출은 한 4, 5년 지금 현재까지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연평균 20% 정도로 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급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이제 애로사항도 있고 해결해야 할 이제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얘기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로 하고 간략하게 일단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 쌀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입니다. 사실 그 쌀 수출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2000년대 이후에 쌀에 대한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이 되면서 쌀의 수요 방안, 새로운 수요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가 수출을 해보자. 마침 그 K컬처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았기 때문에 이 호응과 맞물려서 우리 쌀도 굉장히 또 우리 한식의 문화도 같이 한번 수출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대두가 됐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가장 높았던 상황이 2015년도에 우리가 한중 FTA를 준비를 하면서 중국에 굉장히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 쌀을 한번 수출을 해보자. 마침 그 K 드라마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이었었고 특히나 어떤 요리와 관련된 드라마가 중국에서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쌀을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을 만들고 또 수출을 위한 별도의 RPC 지원을 RPC를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좀 많이 전개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었고 또 어느 정도 전개를 하려고 할 때도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역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지금의 다시 수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생산자 입장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5점을 좀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가격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쌀값이 높다라고 하는 게 좀 보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른 외국의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감내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또 우리나라 쌀의 어떤 품질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한국이라는 어떤 그 국가적인 신뢰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가 품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품종은 단립종, 그러니까 자포니카 쌀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대부분이 먹는 그 인디카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전혀 틀린 쌀 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포니카 쌀이 해외로 나갔을 때 얼마나 좀 선호도가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포니카 쌀을 또 소비하는 특정 지역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대표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 유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했을 때 그럼 어디서 그 국민들이 그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어디서 살 수 있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다가 홍보도 하고 우리 자체적인 국내에서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오히려 해외 나가면 우리 쌀을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판매처도 늘려나가야 되고 오히려 또 어떤 그 인터넷 판매를 통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검역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무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쌀도 굉장히 그 검역 부분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역을 이제 누가 하느냐, 누가 주체로 하느냐, 또 검역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잘 인식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가 품질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각자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각 전체 나라는 좁은데 굉장히 쌀에 대한 품종이 굉장히 좀 다양하죠. 그리고 그 품종에 따라서 굉장히 또 그 식미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성분이라든지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 이게 소통이 되겠느냐? 전부 다 또 다른 브랜드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소비자들한테 좀 공감대를 좀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논의만 하다가 좀 그쳤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바다매를 계기로 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는 그런 어떤 오늘의 자담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금 생산자 단체에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좀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들도 여기 섞어주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또 수출을 해보셨으니까 우리 임 대표님께서 과거에 수출하셨을 때 여러 가지 힘드셨던 점 이런 점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2주 동안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과 현지 주민들 아니 현지 국민들 현지인들을 어떻게 접촉을 할까가 최고 고민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 하나만 믿고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농산물 수출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받고 갔는데 아무런 그 인지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때 쌀 전문 중앙연합회를 그만두고 1년 차가 돼 있을 시기라 그래서 그거를 믿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첫 번째 거기 보면 한국 마트 협회가 있습니다. 뭐 H마트라든가 무슨 뭐 한남마트라든가 많더라고요. 뭐 갤러리 마트라든가 그게 한 6, 7개인가 마트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마트가 있는데 그 협회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들을 만나서 계속 만나 저녁 먹고 계속 하면서 그 사람들 일단 설득을 시켰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민협회 협의회라는 데를 우리가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쌀에 대한 내가 농사지고 있는 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홍보했냐면 우리가 1kg짜리 우리가 브랜드가 백잼이 있었는데 1kg짜리를 한 팔레트를 가지고 가서 밥을 직접 해주고 직접 그 사람들하고 밥을 식당한테 의뢰를 해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쌀에 대한 홍보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일단 먹어봐야
맛을 봐야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밥을 다 해주고 협회 그 임원진들한테 다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한 2주 동안 거기서 눌러 있으면서 그러면 이 맛이면 한번 받아볼 수 있겠다 해서 첫 번째 수출량이 30톤이었습니다. 파레트 20톤짜리 하나 반을 파레트를 컨테이너를 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일단 주문을 받고 국내에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임 총장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비쳤어요. 유통이라든가 검역이라든가 또 품종이라든가 쌀값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쳐서 그래서 또 재차 미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쌀값을 일단 선정을 했고 그때 당시 미국에 있는 쌀 거기는 7.9kg, 7.6kg 예, 뭐 온수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장지를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면 포장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백제미 포장을 했고요. 우리가 충청도이기 때문에 백제권이다. 그래서 거기 한인협회에서 우리한테 그럼 백제권이니까 백제미를 해라. 그래가지고 백제미를 만들었고요. 디자인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미를 했고 그리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 현직 가격이 그 한 포에 7달러에서 만에 9달러 정도 갔었고요. 일본 쌀은 29점 뭐 이런 99달러 이런 30달러가 거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25달러를 우리가 대시를 했더니 25달러는 너무 많고 그래서 20달러에서 25달러로 우리가 결정을 그 사람들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격까지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유통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하면 유통비가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유통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우리가 포장을 하고 브랜드 우리가 다 포장도 보행도 하고 컨테이너 다 싣고 또 우리가 여기 불러가지고 부산항까지 가서 보내고 우리가 직접 그거 맞춰서 그 경비치항까지 가서 다 찾고 그걸 찾아서 또 한인협회 그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다 분배를 하고 우리가 직접 다 하면서 그렇게 첫해 수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 상당히 적극적으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맛도 괜찮았고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직접 참여하니까 신뢰도가 있었고 또 그리고 더군다나 관이 없었습니다. AT라든가 다 물어봤어요. AT가 없었냐? 혹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순수하게 쌀전업농 충남연합회의 그 세계 우리 충남연합회 회원들하고 우리 서산간척지하고 거기에 새들만이라는 그 있습니다. 거기 왜 새들만이라는 데가 있냐면 거기가 GAP 인증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그 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GAP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들만 그 서산간척 같이 우리하고 회원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검역도 하고 훈증도 하고 다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 FTA 거기한테 다 받고 오가면서 검역 같은 거 다 우리가 직접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보여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무조건 오는 대로 무조건 팔아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30톤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햅쌀로 다시 나오는 상태에서 40톤을 컨테이너 20톤짜리 2개 내보내고 그거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또 내보내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고가 남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남으니까 3개월 그러니까 미국 쌀은 한 6개월 정도 돼도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나라 쌀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약간의 좀 산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뭐 가루가 쌀가루가 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반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품해서 미국에 또 한국으로 가줄 수 없어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해서 우리나라에 그때 마침 쌀 뻥튀기가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 뻥튀기 회사를 기계 회사를 찾아가서 미국에 또 우리나라 전화보고 미국 전화보고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맞는 전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6대를 미국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같이 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 또한 좀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설탕을 섞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현지인들한테도 되게 좋았고 교민한테도 좋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고 처리까지 하면서 한 60톤 정도는 기분 좋게 좀 수출도 하고 좀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머무르고 한 2년 동안 뭐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호흡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좀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그뒤부터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속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의견인데 그때 당시 좀 흉년 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쌀이 갑자기 올라와 버린 거예요. 2019년 그 정도 말쯤에 그때 흉년 들었으면서도 쌀값이 되게 오르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근데 여기 단 한가 뭐냐면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안타까웠던 게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물류비라든가 이런 것만 보조를 해주면 우리가 남진 않더라도 그냥 원가를 해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굴뚝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의 지원이 필요하구나 그런 걸 적실하게 느꼈고요. 그러면 그 협회에서 그럼 일정 부분 유통이라든가 자기들 그 미국에서는 자기들 다 날려줄 테니까 요까지만 한 가지만 보내달라고도 했는데도 그 비용까지도 우리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침 또 코로나가 또 한참 뭐 수출 금지라든가 뭐 만나고 어디 가고 이러는 것 자체가 안 돼서 뭐 일단 정지되게 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점이 조금만 한 서너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한인협회라든가 아니면 교민협회라든가 아니면 지역 있는 사람들, 하여튼 아는 사람들은 다 연예인협회도 만났었거든요. 만나가지고 거기에 보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민을 상대로 노래자랑도 하고 교민 화합잔치도 하고 우리나라 뭐 하듯이 그런 데 다 쫓아다니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뻥튀기 행사도 하고 그냥 밥도 해서 그냥 기먹고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홍도가 좋았었는데 그게 끝이에요.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계속 그 사람들 인연 맺어가면서 또 다음에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한계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뭐냐면 창구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한국 IT나 이렇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많은데 가격도 괜찮아요. 인지도 괜찮은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대구가 얼마만큼 있으면 떨어지냐 그러면 아무리 길어봤자 3, 4개월을 안 한대요. 그 후루가 오지를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지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보고 처음에 약속한 게 그거예요. 제발 좀 떨어지지 않게만 꾸준하게 좀 보내달라. 양은 조금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 일회용에 좀 가깝다. 그래서 왜 안 옵니까? 물어봤더니 지자체에서 막 뭐 와가 5톤이든 10톤이든 가져와가지고 막 한인협회 사진 찍고 뭐하고 예? 그리고 그냥 가면 끝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 그렇게 좀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또 하나 더 좀 말씀드린다면 여기 AT나 이렇게 저기 가공협회나 아니면 여기 농촌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쌀 수출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말도 많고 저한테도 어떻게 수출하는 거 잘 되고 있냐 어렵지 않냐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 지자체 좀 도움을 받지 막 그렇게 하는데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책이 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T에서 도움을 받다 그럼 AT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고요. 농협에서 지원받았다 그러면 농협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조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받느니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한번 관의 지원을 받으면 농민들이 할 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많이 제약이 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게 된 이유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보존장 같은 걸 내미셔가지고 AT에서도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애로사항 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종환 대표님이 진짜 생생한 쌀 수출 현장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공감하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뭐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이제 주력 시장이 사실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제 상황을 좀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에 유통 중인 이제 한국산 쌀은 이제 수입 바이어가 연간 이제 보통 한두 컨테이너 정도 수입해가지고 이제 뭐 말씀하신 H마트나 한남마켓이나 뭐 롯데플라자 이런 이제 현지 교포들이 운영하는 이제 주로 그런 유통 매장에서 단기 이벤트 상품을 많이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벤트 상품을 하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할인을 또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값받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최근에는 또 이제 교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뭐 이제 꼬마 USA나 이제 울타리몰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몰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생겼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약간 고가 이제 고품질 쌀 중심으로 해서 좀 높은 가격을 형성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현지 교포 마켓에서 그 유통 중에 이제 캘리포니아산 쌀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특이하게 또 이제 경기미, 뭐 산수갑산, 뭐 이천쌀 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산 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산쌀인 것처럼 이제 포장돼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어서 심지어 이제 뭐 경력이 짧은 이제 교포분들은 국산 쌀인 줄 알고 이제 구입하다가 아 이게 미국산 쌀구나 하고 이제 알아채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특이한 사항이긴 한데 작년에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산 쌀이 거기서 이제 중립종 쌀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칼로 쌀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30% 사실 이제 가뭄 때문에 많이 이제 생산이 이제 잘 안 되고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매년 저희가 한 2,000톤 남짓으로 사실 수출이 하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작년에는 이제 한 3,500톤, 올해는 9월까지 한 5,200톤 정도 지금 이제 수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요. 근데 그만큼 이제 현지 가격 대비해서 이제 한국산 쌀이 이제 좀 가격 경쟁력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아까 그 임종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래서 다양한 한국산 쌀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일회성 수출 있다는 말씀 뭐 분명히 이제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 AT나 이런 데서 이제 사실은 뭐 판촉이라든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실 이제 조금 이용하시기가 아마 진입 장벽이 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쌀 같은 경우가 이게 뭐 정부에서 지금 저희 AT가 지금 하고 있는 수출전 사업들이 뭐 품목을 어떤 특성을 지정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 사실은 이제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제 같이 다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정이 되셔야 이게 지원 조건이 이제 부합하고 선정이 되셔야 사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사실 일회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물류는 지원해 왔지만 올해까지만 이제 사실 WTO 이제 제약 조건 때문에 올해까지만 이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실 이제 물류비 지원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공동 물류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보관 비용을 조금이라도 좀 절감시켜 드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판촉을 지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 같이 할 때 뭐 쌀을 이제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리고 요건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나가니까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출 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여 개 업체 가까이가 지금 같이 가입이 돼 계신데요. 그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스토리들 다 그 업체들 웬만한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협의회에서 오셔가지고 서로 정보 교류도 하시고 사실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저가 수출을 원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협의회에서 차원에서 약간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이하는 이제 수출하지 말자라는 약간 그런 이제 체크 프라이스 제도 같이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국가별로 또 운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의회 뭐 ATS는 이제 그런 협의회들이 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회 차원의 이제 공동 마케팅 그런 이제 예산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공동 브랜드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산 쌀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지역별 그런 쌀이 많이 수출되고 있지만 한국산 쌀에 대한 이제 어떤 전체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뭐 판촉 행사라든지 뭐 박람회 나가든지 홍보 행사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AT에서는 항상 밝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센터장님은 그럼 우리 한국 쌀이 이렇게 수출하기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뭐 가장 큰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요. 예, 가격 경제 사실 그 쌀이 여러 품종이 있지만 품종별로 그 보면 곡물은 사실 이게 스페셜티라기보다 커머디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표준화돼 있고 그 표준화에 대한 가격이 국제적으로 거의 일정하게 그러니까 커머디티고 그 스페셜티가 우리나라 품종이고 뭐 이런 특성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기가 이 차별화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별로도 그런 측면이고 일단 가격이 문제고 그다음에 그 계속 이렇게 정부가 하고 했던 것에서도 보면 대부분 이 지원이 이게 적어도 몇 년, 몇십 년 이게 지속돼야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그 홍보에 우리나라 한국 쌀에 대한 홍보가 이 지속돼야 어느 정도 영향을 유지를 하고 지속될 수가 있는 체계가 잡히는데 우리 쌀 수급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흉년이고 해서 사회적으로나 정부 예산 측면에서나 보면 되게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가 또 좀 흉년이 가면 또 그런 이야기가 또 확 줄어들고 예산 투자도 안 되고 이게 반복되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가지고 정부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지속될 수 있는 틀을 짜고 그다음에 품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쌀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훈풍이 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조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로사항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최근에는? 애로사 많죠. 이게 국내도 아니고 이제 해외 수출을 한다는 거는 이제 현지 또 제품과의 또 가격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수출을 한다는 거는 이제 물류비가 배 이상 그 이상 들어간 부분이었어서 현지 생산하는 이제 제품과의 경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품질 또 이제 한국산에 대한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갖고 해외 생산 제품하고 이렇게 경쟁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 몇몇 업체 분들은 지금 내수의 한 100%였다가 이제 한 3, 4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지금 현재는 수출이 거의 80%입니다. 네, 수출 쪽에 이제 올인을 한 부분인 거고. 그 대표님은 제가 항상 전화를 드리면 해외에서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은 해외에서 머물러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는 바이어 만나고 해외식품 박람회 다니면서 계속 이제 떡볶이에 대한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떡볶이가 이렇게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알리고 또 좀 어느 국가에 한정돼서 수출되는 게 아니고 다국가로 떡볶이가 수출된다는 그분의 영향이 저는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 아까 전에 무슨 부장님도 얘기처럼 저희도 쌀 가공식품 수출 협의회가
20년도 1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AT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당초에 20년도에는 69개사였고요. 지금 현재는 121개사였습니다. 그중에 떡 메뉴가 46개사, 쌀 과자 30개사, 뭐 가공업류 이렇게 10개사.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지금 소속된 수출협의회가 이제 수출하는 거는 한 7,459만 불, 약 1,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떡볶이 예를 들어서 지금 떡볶이 그러니까 떡류의 수출을 쭉 보면은 좀 상징적 의미가 21년도에서 22년도 그러니까 중량 그러니까 떡볶이 그러니까 해외 수출하는 물량은 19,903톤, 22년은 21,000톤. 이제 물량 늘어났어요. 물량 늘어났는데 그 금액은 6,585만 달러, 21년도가 22년도에는 6,406만 달러. 물량은 늘어났는데 수출한 물량은 늘어나는데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가격에 대한 수출 단가의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상징적 의미라는 게 17년부터는 중량 금액 계속적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지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떡볶이를 이제 제조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그 아무래도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성장해 왔지만 떡볶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 사항을 한번 뛰어넘는다 하면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떡볶이는 뭐 다들 이제 언론에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BTS 한류 스타 부분이 19년도 아마 6월에 BTS 멤버 중에 지민이 아마 그 떡볶이는 먹는 이제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서 이렇게 전 세계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팬들이 떡볶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외가 계속 이제 좀 방영이 되고 관심을 보면서 19년도에서 20년도 사이에 그 떡볶이 수출은 56%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뭐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질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쌀 가공식품 수출협의회가 부족하지만 이런 이제 문제점 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도 코어 레시피라는 공동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제 상품권 등록 다 해놓은 상태고, 그다음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코레시피에 대한 관련된 제품 포장재, 그다음 뭐 박스 그런 것들을 이제 동판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좀 코레시피 브랜드를 갖고 해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중소업체, 뭐 대기업들 차이 보면 뭐 영세업체라서 거기에 뭐 기술이 없고 품질이 떨어지고는 하진 않습니다. 차이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죠. 또 어떻게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이제 그 피력을 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 영세나 중소업체 부족한데 코레시피 그런 이제 지원을 하면서 디자인이라든가 해에 맞게끔 이제 현저시켜서 그 디자인을 다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업체 만족도가 높죠. 그러면서 그 제품을 이제 수출을 하고 코레시피에 대한 이제 브랜드만 보면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소비자들은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고품질 브랜드라구나. 그러니까 그 제품 브랜드만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가격도 지금 가격 경쟁을 출혈 경쟁을 최소화시켜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어느 정도 좀 해외 시장의 질서 유지를 하는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올해 2년 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착하려면 좀 시간적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회원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너무 의존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생력을 틀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정부에다 얘기한 거는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 기업은 결국에는 부가치를
부가가치가 생기면 기업들은 거기서 투자를 하고 영업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정부가 그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하고 또 유지가 되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고심들을 지금 어깨에 지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진짜 업체들이거나 LS상 또 그런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풀지 못한 그런 이제 무역 관련된 부분들이 국가 간에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쌀 가공식품은 계속적으로 수출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쌀이 소비되는 양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잉 공급 시대에 우리가 돌파구의 모색이 수출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수입쌀, 국산쌀. 지금 가격 구조 때문에 뭐 수입쌀을 갖고 하는 이제 제품들이 이제 하지만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 국산쌀을 갖고 수출하는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갖고 대한민국의 쌀 가공식품이 해외 인지도가 돼서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시장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내가 그냥 가성비 좋은 제품 아니면 프리미엄 제품 그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까지 끌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이 컸다고 보고요. 지금은 지금 고품질 제품도 이제 대한민국의 쌀을 이용한 쌀 가공 제품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계속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창 뭐 우리나라 냉동 김밥이 유통이 안 돼서 품절이 돼서 뭐 2, 3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언론이 나오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제조업체들도 지금 국산 쌀을 이용한 그 프리미엄 냉동 김밥을 지금 제조를 해서 지금 수출을 계속적으로 지금 뭐 준비하고 있고 또 신규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이 형성됐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그런 난립되면은 소비자들은 금방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다듬고 고품질을 간다고 하면 냉동김밥이나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이제 식품 결국 우리나라 전통이 다 웰빙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제품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 트렌드가 최근에 식혜가 또 수출 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료지만 또 건강을 중시한 우리나라 정통 식혜 부분들이 그 해외 소비자들은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 제품들은 결국에는 다 국산쌀을 원료로 한 제품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런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될 수 있는 지금 올해 이제 해로 물류가 일몰이 되고 있고 그거에 이제 정부에서는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미 이제 그거를 이제 대안으로 다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수출 협의에서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장에서 다 이제 박스하고 뭐하고 이제 다 이제 준비하고 컨테이너 쌓고 막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거점 통해서 그런 그 상온 저온의 뭐 프리미엄 거점 분류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은 기업들은 그냥 우리나라 그냥 박스만 이제 보내면 그쪽에서 현지에 맞게 그러니까 뭐 콜드체인으로 갈 건지 상온으로 갈 건지 분류해서 컨테이너 작업을 해주면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비나 인건비에 상당히 이제 저감이 된다는 업체 이제 의견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해외 거점에 이제 물류센터를 이제 좀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AT에서 해외 거점 이제 뭐 이제 전 창고나 뭐 상온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품목마다 이렇게 좀 더 틀려서 좀 자유롭게 좀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향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수출 협의회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공동 마케팅 사업으로 올해 받아서 저희 이제 나름대로 이거는 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우리 회원사 제품을 가지고 거의 한 뭐 200여 점 이상 제품을 가지고 거기 현지 바이어에서 우리 수출 협의회 이제 사무국 직원이 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서 거기서 좀 관심을 갖고 하는 업체들은 그 바이어들은 이제 우리 제조업체하고 직접 연결을 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그 바이어가 이제 한국에 오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초청을 해서 저희 회원사 20개사 정도 현지 공장 방문을 시켜가면서 직접 그 우리 햇삽의 제도도 설명하면서 유상증 제품, 다양한 제품을 해서 거의 지금 계약은 한 6개사 정도 계약을 좀 했고요. 그렇게 이제 원스톱으로 이런 이제 물류산 수출 쪽에 하게 되면 상당히 수출을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차나 부분이 지금 우리 수출 협의회는 단지 그냥 정부의 지원 산업에서 공론 마케팅을 하고 그런 안내 정보 제공할 정도였는데 제가 수출을 원스톱으로 해서 수출 회원사들은 저희한테 제품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저희가 수출 전반적인 거는 대행을 하는 거죠. 대행을 하는 부분 거기서 이제 대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원가 절감을 회원사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득을 주고 거기서 이제 수출의 단가나 여러 가지 이제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회원사 중에서 경북통상이라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스톱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는 뭐 수출 관련된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그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해외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그런 제품 만들어주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제품을 갖다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뭐 그냥 애로사항, 건의사항, 뭐 지원사항, 뭐 그런 뭐 업체들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의견들을 많이 받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업계에서 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말씀드리는 그런 물류에 대한 그런 전반적 인프라에 대한 정보와 지속적인 또 그거를 쉽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지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쌀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국산 쌀도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가공 관련 이야기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공 관련해서 좀 잠깐만 짧게 보완을 드리자면 일단 그 한류하고 해서 지금이 대단한 기회고 그것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연평균 20%, 30% 성장이 이게 아무 때나 있는 그리고 아무 산업에나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업을 이제 그런 과거 아까 막걸리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막걸리도 한때 붐이었다가 다시 거의 예년보다는 물론 높지만 그 예년 수준으로 돌아와 버린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기를 살려서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거나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한류가 지금 있고 이 붐을 타고 떡볶이나 뭐 이런 한식 관련해서 우리도 쌀 가공품도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쌀 가공 산업이 현실이었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서포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라는 문제고 그걸 뜯어보면 쌀 가공 산업이 사실 그 과거에 이 쌀 과잉 공급되면서 정부 양곡이 많이 이렇게 재고가 늘어나고 이걸 처리하는 방안으로 좀 저가에 이제 가공 산업 정부 양곡을 업체에 주고 이제 제공하면서 이제 그 많은 부분 그런 그 정부 양곡의 낮은 가격 경쟁력에 의존한 면이 컸어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부 양곡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 저렴하게 공급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 우리 떡볶이 수출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 있고 그런데 향후에 보면 이게 지속
될 것이냐라는 거를 보면 일단 저는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과잉 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일단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게 사실 그 아까 막걸리 이야기도 했지만 김치가 우리가 세계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어느 정도 세계에서 이제 김치 시장이라는 걸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김치 수출 물량을 보면 또 거의 뭐 중국도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나 할 수 있어도 지배를 하거나 그런 구조까지 못 만들었다는 거죠. 쌀도 저는 떡볶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쌀 떡볶이나 뭐 그런 제품들이 뭐 이런 기술 특허나 아니면 이렇게 진입 장벽이 크게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것을 밀리게 되면 언제든지 중국이나 혹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현지 생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지의 값싼 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대체되는 게, 우리나라 한식은 성공했지만 한식 세계화는 성공했지만 수출 숫자는 그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 다 여러 분야에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우리 쌀 산업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이 한식 세계화 그다음에 모처럼 기회를 유지를 하냐라는 건 결국 원료곡, 그 원료 생산품에 대한 원료곡에 대한 원가 경쟁력도 되게 중요한 포션이다. 물론 기술이나 그 브랜드를 사전에 이렇게 강하게 구축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이 원료곡에 대한 그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용을 따로 많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불금도 일단 두고요. 전략 직불금 같이 우리 가루쌀에 대한 전략 직불금을 주고 관리를 하듯이 그 가공용에 대해서는 다수성,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맛있는 밥을 생산한다라는 것에서 수량보다는 품질에 주안점을 두는데, 그 가공용은 또 그 시각이 아니라 싸게 생산력 높게 해서 이제 원료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자라는 차원의 이 약간 가공용에 대해서는 시각의 전환이 있었고요. 우리도 비슷한 측면에서 다수성이 가공용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략 직불금 말씀드렸다시피 가공용에도 확대가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게 가공업체랑 거의 수요랑 농가 공급자가 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이제 그 정부에서 승인을 받고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을 하고 해서 이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쌀값에 따라서 쌀값이 높아지면 농가가 손해 보면 농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게 진짜 어렵다. 그 리스크 사업을 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접근 자체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공용 쌀에 대해서 이 일정 정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이제 쌀 산업을 디자인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약간 덧붙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가루쌀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올해 우리 임종환 대표님께서도 가루쌀 해보셨고
네, 그렇긴 한데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계속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쌀에 대한 단가 가격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 임병희 총장님 이 쌀 수출하고 가격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전에 우리 김종진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게 사실 그 동안에 그 우리 쌀 국산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계 가공산업이라는 게 사실 전국 비축미를 중심으로 한 그 전국 비축미를 좀 저렴하게 가공업체에게 제공하는 수준에서의 진행이 오다 보니까 사실 지속적인 원료 제공도 그때마다 틀렸었고 가격도 좀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공산업계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뭐 수입산 쌀을 안정적으로 구입해서 또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2000년, 2010년 되기 전에 우리도 가공용 쌀이라는 품종을 별도로 현장에서 굉장히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품종이 보람찬이라고 하는 또 가공용 별도의 품종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시범 사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또 어떤 그 밥쌀용 쌀을 생산하는 부분에 좀 수량이 급속하게 저조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 가공용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밥쌀로 다시 좀 유입이 되면서 이게 좀 혼란을 많이 일으켰었던 상황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좀 정부에서도 추진하다가 좀 주춤하고 없어진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거꾸로 생산자들은 사실 원료를 생산해서 수매기관 가공 저장하는 수매기관에 넘기는 역할까지만 해왔어요. 뭐 임종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설명도 하시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농을 하시면서의 그 내 시설들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판매 수출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생산 단계로 끝나고 생산해서 가공 단계로 넘어가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럼 그분들한테 밥쌀을 할 거냐 가공용 쌀을 할 거냐라는 어떤 좀 구분을 짓게끔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때마침 최근에 가공용 쌀이라는 가루미가 나와서 처음 시도를 한 거고 물론 뭐 개발은 10여 년 가까이 된 상황이지만 이게 현장에 전파되고 현장에서의 본격적으로 개입, 참여가 가능하게 한 거는 불과 작년부터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쌀 가공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거의 10년 넘게부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거고 예전에 김밥에 대한 수요 자체도 중국진 쌀이 너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산 쌀을 원료로 가져가기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어차피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1인당 농민 1인당 짓는 경작 면적이 좀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에서 적정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밥쌀용 쌀이라는 게 고품질로 한다라는 게 뭐 보통 10아 300평당 507kg 미만 쌀을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가공용이라는 품종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700kg 이상 쌀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공용 쌀만 가공을 하기 위한 쌀만 별도로 생산하게끔 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다른 데로 방출되거나 어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분들이 바로 가공업체로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만 만들어주고 적정하게 밥쌀용 쌀을 생산하는 분들의 소득과 비슷한 수준만 만들어준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가루쌀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굉장히 저희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이 생산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화로 돼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비용 지출의 만족도 긍정적인 어떤 호응도까지 이끌어내서 가루쌀 산업이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국내에서 먼저 정착이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국외로 나갈 수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출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좀 가공식품 원료곡 그 단계에서 우리 가루쌀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임 대표님께서는 올해 가루쌀을 재배를 해보셔서요. 그래서 살짝 딴 얘기긴 하지만 가루쌀에 대한 좀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향후 뭐 가공식품 우리 수출 관련해서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회장님께 지금 우리나라 쌀 산업을 새로 디자인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가루쌀을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농사진 지 한 30년 됐는데 어려웠고요. 모험으로 했다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또 서산 지역에서는 이무장이 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3개 100일 만에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27일 날 모를 심어서 10월 13일 날 13일 날인가 23일 날인가 얘가 수확을 했거든요. 100일 만에 딱 그 수확을 했는데 우리 그 생각보다 그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희망적인 거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양하기도 힘들고 육묘 과정도 힘들 거라고 다 우리한테 겁을 주고 또 병충해도 약할 거다. 또 서해안이기 때문에 뭐 바람도 약할 거다. 상당히 악조건이었는데 불구하고 올해 그나마 그래도 평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 이상으로 생산량이 나왔다고 해서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 재배는 농민들이 알아서 1, 2년만 잘 노하우만 가꾸면 충분히 생산성은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또한 이런 이 어려운 가루쌀을 하는 것도 품종 개량하는 것도 앞으로는 장기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재배에 대해서 이거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도 그 중앙회장 하면서 아마 우리 가공협회 우리 부장님도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김밥쌀이 가지고 수입쌀로 김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편의점 협회하고 우리가 쌀주름농하고 MOU 체결한 적이 있거든요. 국산쌀로 옮겨달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가공쌀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를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사님이 우리 총장님도 그렇고 다수확을 하면은 품종으로 해서 이게 가공용 쌀은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많은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정말 저도 보람찬도 해보고요. 다른 거 다 해봤는데 그것도 일부 지역에서만 다수확 나오지 재배 방법에 따라서 짙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가공협회가 원하는 가공자가 원하는 품질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배 방법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오해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가루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희망적인 게 이게 우리가 다양화도 해보고 가공쌀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저도 직접 정부에 따라서 해봤는데 이번에 가루쌀의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차원이고 매뉴얼이 똑같아요. 그리고 품질이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어디서 농사지던 간에 품질은 똑같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단일화돼 가지고 충남 서산에서 하던 전라자기 어디 전라 밑에 해남에서 농사를 짓던 품질은 똑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등승률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뭐 보람탄 마냥 서산에서 생산된 거고 저기 강원도에 생산된 거고는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성이 가루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공협회에서도 이걸 상당히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공쌀 하면서 아까 수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내용으로만 가루쌀을 생산 가공해서는 안 될 거라고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소비자층에는 가공쌀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까지는 난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채우기 위해서는 가루쌀을 가공을 해서 해외로 좀 수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영향력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루쌀을 생산하는 농민 또한 희망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20만 톤이 뭐 얼마째 생산해도 가공협회에서 아니면 무조건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농민들한테 자신만만하지만 사실 소비자가 먹어줘야 그게 있는 거지. 그걸 소비자를 얼마만큼 선호가 있고 얼마만큼 선택하냐에 따라서는 가공 협회에서나 아니면 여기 정부 차원에서 많은 조사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농민들은 하라면 합니다. 다만 쏘굴지언정 1년 하겠지만 2, 3년 후에 장래성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 게 또 농민들이에요. 누가는 뭘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을 신뢰를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가공협회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연구팀에서 지금 열심히 해줘야 농민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루쌀에 대한 희망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수출 이야기하다 가루쌀까지 왔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는데 수출이 앞으로 우리 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건이나 아니면 활성화 전략 같은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먼저? 네. 제가 조 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인프라, 정부가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기업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기 김종진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면 지금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인데 공급 가행 시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생산이 많고 수요가 이제 적어서 과잉 재고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부는 이제 처분이라는 그래서 재고를 이제 처분을 해서 수급 균형을 이렇게 이제 유지해 왔는데 쌀 가공식품은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 업에 한 6년 이제 종사를 하고 보고 왔지만 쌀 가공식품 산업이야말로 처분이 아니고 소비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이것만큼 좋은 건 없다. 지금 우리가 뭐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럼 결국은 예전은 뭐 따른 뭐 밥심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요즘 이제 간편식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밥이 간단하게 간편식을 먹을 수 있는 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밥은 먹습니다. 다만 고기류 섭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기타 이제 밥을 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늘어났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인은 밥을 위주로 많이 먹는다. 쌀을 위주로 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그동안 이제 정부 양곡을 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기반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쌀 가공식품 산업은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정부 의존도가 강한 산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십수년 동안 이제 자생력을 갖추면서 정부가 지금 양곡을 공급하고 하는 건 이제 가성비 어떤 기반을 만드는데 유일한 지금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햅쌀 그런 이제 쌀을 이용해서 좀 프리미엄 제품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57만 톤을 지금 통계청에서 사업체 부분에서 가공용 쌀로 소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공용이라고 해서 뭐 밥달량보다 품질 떨어진 그 쌀이 아니고요. 이 쌀 가공식품도 밥맛이 좋은 쌀로 제품 만들면 좋아요. 물론 이제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1년 묵은 거로 하지만 좀 더 발효가 잘 되고 제품이 잘 되고 상품성이 좋은 이제 제품들도 있지만은 작년에 57만 톤 중에서 약 한
한 31만 톤은 국산쌀입니다. 국산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 7, 80%가 이제 시중쌀, 이제 정부 가공이 아닌 이제 민간쌀의 셉쌀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해왔고, 얼마 전에 그 이제 한국농촌 이제 경제연구원에서 농업 전망 23년 농촌 전망에서 거기서 이제 전망하기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 유지가 되면서 2033년을 이제 그 밥쌀로 소비되는 양이 지금 이제 20년 기준 56.7kg잖아요. 그게 44kg로 이제 떨어진다고 전망을 했고요. 반대로 쌀 가공식품은 지금 57만 톤에서 2033년도에는 97만 톤으로 이제 쌀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망이 틀리다고 보지는 않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다만 지금 현재처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97만 톤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극단적인 예로 우리 수입쌀이 뭐 약 41만 톤 들어오잖아요. 40만 톤이 뭐 가공용 써진다 극단적으로 보고 나머지 57만 톤은 국산쌀을 쓰는 거예요. 시중쌀. 그렇게 된다면 이 정도의 수치로 간다면 공급과 수요의 수요 부분이 지금 생산하고의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해법을 찾은 게 쌀 가공 산업이다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정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속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방향 같다고 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도 그렇지만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정부가 기업은 그게 생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거기서 하려고 하고, 솔직히 기업들은 쌀은 그냥 원료예요. 밀가루 쓰든 옥수수 쓰든 내가 거기서 부가가치만 생기면은 원료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바뀔 수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내가 여기에 제품 개발하고 설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료나 그런 옥수수가 없을 때 쌀로 대체하고 그렇게 쉽게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이 쌀이 불안정하고 이게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면 시중에서 가격이 비싼 쌀을 가야 되고 그러면 이 정부 양곡이 없는 조건이 생각한다고 하면 기업들은 중장기를 봤을 때 야 이거는 경쟁력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면 바뀌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냐, 정점을 찍고 지금 보합으로 아니면 약보합으로 아니면 감소로 떨어지는 거냐 중요한 시기에 있고, 마침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루쌀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의 의지를 갖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0,000톤이 이제 수확을 이제 했잖아요. 이제 내년도에 이 10,000톤을 갖고 또 기업들은 정부에서도 이제 제품 상품화 개발진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이제 최적화돼서 제품을 좀 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확대되도록 기업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를 봤을 때 좀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속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속 좀 지원해주면 우리 기업들은 그걸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수익을 보고 쌀을 소비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장님께서. 네. 쌀은 정말 참 특이한 그 농산물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 한국의 이제 주곡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쌀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교감이 되는 그런 이제 그 농산물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아까 이제 조성현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뭐 쌀 원료를 사용한 이제 쌀 가공품 육성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정말 뭐 지금 과거에 이제 저희가 뭐 그 쌀 원물만 지금 수했지만 쌀 원물 시장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쌀 원물 시장도 수출 시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만 이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쌀 가공식품 시장, 쌀 가공품 시장 거기도 이제 정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말씀하신 이제 냉동김밥이라는 이제 스타 품목이 하나 나왔는데 사실 이제 지난달에 그 이제 유명해진 올곳이라는 그 업체를 저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구미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길래 이게 혹시나 또 수입쌀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거기 구미쌀을 다 100% 사용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도 만나보니까 100% 본인은 이제 여기 지역의 농산물로 수출하겠다는 이제 강한 의지도 보셨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그런 품목들을 이제 새로 개발해서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쌀 가공품 시장도 충분히 국산 쌀로도 가능하다 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쌀 우물 시장과 쌀 가공품 시장을 좀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저희도 이제 정부에 많이 건의하고 또 저희 AT에서도 좋은 사업들 많이 개발해가지고 좀 수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종훈 센터장님. 네. 예, 우리 그 쌀 수출 얘기를 하는데요. 쌀 수출은 뭐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 정책이나 이 지원이 단기로 이렇게 중단되고 다시 하고 이런 수급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로서는 이제까지 계속 수출 물량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차원이 않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 좀 그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설계되고 시행될 수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크게 기대를 거는 건 진짜 그 가공용인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가공용을 어떻게 잘 이제 기회가 왔고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확대시킬 거냐가 지금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여기서 실기를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막걸리 같이 다시 백하는 수가 있다. 김치 산업 같은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쌀 산업 자체를 좀 재설계해 보자. 그러니까 원료 공급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 기술이나 품질 개발이나 뭐 수출 역량이나 물론 영세 업체가 너무 많고 뭐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하고 있고 그 성과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민간 부분은 이미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본 설계를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설계를 기반을 구축하는 제공하는 게 지금 결국 정부의 역할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지금의 이렇게 남는 물량을 정부 양곡을 가지고 물론 민간 신곡 사용량도 많고 이렇게 기반 구축에서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 정부 양곡을 가지고 이제 수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사실 정부 양곡을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식량 안보용으로 비축해야 될 물량이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대로 손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과잉 물량을 정부가 생산됐을 때 이걸 가지고 재고로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많은 그러니까 생산할 때의 비용이 일단 들고 그걸 또 재고로 유지하려고 할 때도 비용이 들고 이런 비용이 드는 부분을 아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가공용으로 빼버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구곡 정부 양곡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이제 신곡을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길을 열면서도 이 정부 재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를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지금이 그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우리 임 대표님께서 또 발전 방안. 쌀 수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좀
쌀 수출의 부분 제가 좀 개인적인 소견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쌀 수출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농협이나 AT나 또 지자재나 이런 데서 정말 그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쌀이 남아돈다 해서 수출하고 모자란다 해서 뭐 정제하고 이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가루쌀 같이 해서 국내용과 수출용을 같이 병행하듯이 밥쌀용 쌀도 이제는 관세화가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중장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그 수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품종이 단일화돼야 될 것 같고요. 품종이 단일화되면 또 품질도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수출한 거와 내년에 수출한 거와 3년에 수출한 거와 품종이라든가 품질이 틀려지면 이게 인지도가 금방 있다가도 또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부는 다른 품종으로 했더니 왜 이 쌀을 가져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입맛이라는 거, 사람 입맛이라는 거 아주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품종과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만 수출 단지도 좀 계획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 쌀이 한 10만 톤 정도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수출 단지를 좀 만들어서 같은 품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뭐 AT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뭐 시군청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좀 힘들지만 단일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든다면 아까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공동 물류센터도 좀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쌀 수출 협회에서 조직 운영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국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공동 브랜드 좀 형성도 하고 또 공동 마케팅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이거 미국에 갔더니 아니면 호주에 갔더니 어디에 갔더니 한국이 이미 한국의 쌀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선전하고 있더라. 그러면 상당히 힘도 되고 위안도 되고 자신감도 생기거든요. 근데 막 생판 모르는 데가 혼자 뛰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30몇 개국이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좀 몇 군데라도 이 정부에서 우리가 내가 수출을 하더라도 좀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루쌀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뭐 3년 아니면 5년 동안 한다는데 제 쌀 생산 농업인으로서 또 쌀 생산하는 그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가루쌀이 만약 정부 차원에서 성공을 하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또 가공협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소비자 입맛에 맞게 만들고 또 소비자들이 정말 호응도가 높다 하면은 우리나라 쌀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는 희망적이거든요. 다만 이 뒤에는 많은 노력과 많은 관심과 많은 지속성이 필요하다. 물론 농민은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가공협회는 가공협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대로 수없이 노력을 하고 여기 신문사나 방송업체는 소비자한테 정말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충분히 노력을 해야만이 이게 우리의 생각하는 소재 수출도 그렇고 가공쌀도 그렇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반가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임병희 사무총장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어차피 지금 오늘의 주제가 쌀 수출에 관련된 내용이고 쌀 수출이라는 부분이 지금 밥쌀용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쌀 자체 브랜드에 대한 수출과 그다음에 쌀 가공 식품에 대한 수출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임동환 회장님이 밥쌀 수출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시고 이미 경험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시고 사실 AT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밥쌀을 가지고 해외에서 이벤트성 홍보와 아니면 개별적인 진출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오히려 그 지역 쌀들이 우리나라 쌀이 좀 홍도가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쌀로 둔갑을 해서 판매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견제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쌀 수출에 대해서도 뭔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동의 노력, 공동에 대한 마케팅, 공동에 대한 물류, 공동에 대한 거점 기지를 만드는 역할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목소리, 한 이름으로 해외 소비 시장을 좀 열어나가야 되는 모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가공용 쌀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60만 톤 가까운 물량까지 1년에 사용이 될 정도의 가공식품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대부분의 국내에서 소진도 되지만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높은 상황입니다. 약 40만 톤, 41만 톤 정도의 수입쌀이 매년 들어오지만 그중에 한 4만 톤 정도가 밥쌀로서 국내에서 소지되고 약 37만 톤 정도가 가공용으로 배정이 되는데, 사실 그 37만 톤 이외에 약 27만 톤, 그러니까 약 6대 4 정도, 4 정도에 대한 40%의 포지션은 국산쌀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40%라고 하는 포지션을, 물론 뭐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그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지금의 현장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가공협회 부분들과 노력을 해서 이 포지션을, 국산쌀로 들어가는 원료국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밥쌀 부분에서는 해외 수출 어떤 목표 기준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소 한 2,000톤 정도에서 전년도에 한 현재까지 지금 10월 달까지 약 5,000톤 정도가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좀 목표치를 좀 한 1만 톤 이상 매년 좀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1년에 10,000톤 정도는 한번 내보내 보자. 10,000톤 정도 어느 정도 달성하면은 15,000톤, 2만 톤, 뭐 나중에 10만 톤까지 가는 모습으로서의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로드맵이 좀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정책 지원 방안을 구상을 할 수 있다면은 좀 많은 부분에서의 우리나라 농업계가 좀 인식을 변화하는 모습도 좀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이 가공용 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문제 제기했었지만은 수급 조절의 어떤 대책으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을 별도로 어떤 원료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의 한 부분으로 가로쌀이 지금 하고 있지만 뭐 5년 앞으로 뭐 2025년까지 20만 톤 정도의 물량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개선해 나갈,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보다 좀 공격적으로 열어나갈 필요성도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 쌀 산업의 변곡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오늘 수출에 대한 이야기 쭉 해왔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들 모아서 농업신문에서 업계에 좋은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하도록 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한국농업신문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한 쌀 수출 메가 FTA 시대 쌀 산업 해법 찾기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